엄마, 제가 너무 밝게 웃어서 우리가 질 수도 있대요. 12살 강원이는 프로보노 팀 사무실 소파에 앉아 고개를 숙인 채 말했습니다. 신생아 시절 병원의 의료사고로 뇌병변 장애를 갖게 된 강원이는 지금 그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고 있었는데요. 문제는 강원이가 너무 밝은 아이라는 것이었습니다. 학교에서도 친구들과 잘 지냈고 유튜브에 일상을 올리면 댓글이 수백 개씩 달렸고 장애인 인권 행사에 나가면 당당하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피고 병원 측은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저렇게 행복한데 무슨 손해가 있습니까? 강원이 어머니 김미선은 박기쁨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변호사님, 우리 원희가 웃는 게 잘못인가요? 힘들어도 밝게 살려고 노력한 게 이렇게 독이 될 줄은 몰랐어요. 박기쁨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 사건은 시작부터 불리했거든요. 의료사고 자체는 명확했지만 강원이가 보여준 긍정적인 모습이 오히려 가장 강력한 반증으로 작용하고 있었습니다. 이거 어떻게 싸워야 할지 모르겠어요. 박기쁨이 강다윗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을 때 강다윗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아이가 잘 웃는 것과 손해가 없는 건 완전히 다른 문제예요. 우리가 증명해야 하는 건 강원이가 겪어야 했던 12년의 무게예요. 하지만 박기쁨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다윗 변호사님, 솔직히 말해서 배심원들 눈에 강원이는 불쌍해 보이지 않을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아이를 이용해서 과한 보상을 요구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강다윗은 박기쁨의 우려를 이해했지만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더 싸워야 해요. 장애 아동이 밝으면 손해가 없다고 생각하는 그 인식 자체를 바꿔야 하니까요. 두 사람의 시선이 부딪혔고 그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프로보노 팀은 그렇게 강원이 사건을 본격적으로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장영실은 12년 전 의료 기록을 하나하나 검토했고 황준우는 소아 의료사고 판례를 찾아냈으며 유난히는 강원이가 앞으로 필요할 의료비와 교육비를 계산했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모으면 모을수록 이상한 점이 드러났습니다. 강원이 출생 당시 병원 기록 중 핵심 부분이 누락돼 있었고 당시 분만실에 있었던 간호사 2명이 지금은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닌 것 같은데요. 유난히가 조심스럽게 말했을 때 장영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누가 의도적으로 증거를 지운 것 같아요. 그것도 아주 체계적으로요. 그날 밤 강다윗은 혼자 남아서 자료를 파고들었습니다. 그리고 묘한 패턴을 발견했는데요. 강원이가 태어난 그 병원은 10년 전 폐업했지만 당시 그 병원을 운영했던 의료법인은 여전히 건재했습니다. 그리고 그 의료법인의 법률 자문을 맡고 있는 곳이 바로 OM 파트너스였고 정확히는 오 규장이 15년 전부터 관리해온 고객사였습니다. 강다윗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의료사고 소송이 아니었습니다. 오 규장의 그림자가 또다시 드리워진 사건이었거든요. 강다윗은 박기쁨에게 급히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내일 아침 일찍 만나요. 이 사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깊어요. 법원은 현장 검증을 명령했습니다. 강원이의 실제 생활 환경을 확인해 장애로 인한 불편함이 얼마나 있는지 판단하겠다는 것이었는데요. 강다윗과 박기쁨 그리고 피고 측 변호인단이 함께 강원인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강원인의 거실은 생각보다 밝았습니다. 벽에는 강원이가 학교에서 받은 상장들이 붙어 있었고 책상 위에는 숙제 노트와 색연필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피고 측 수석 변호사가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보시다시피 원고는 일반 아동과 다름없는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도 다니고 친구도 사귀고 숙제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박기쁨은 반박하려다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실제로 강원이는 일반 학교에 다니고 있었고 외부에서 보기엔 다른 아이들과 크게 다르지 않아 보였거든요. 하지만 강다윗은 달랐습니다. 그는 강원이 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강원이가 아침에 학교 갈 준비하는데 얼마나 걸리나요? 김미선이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2시간이요. 씻기고 옷 입히고 밥 먹이고. 그래도 제가 전부 도와줘야 해요. 혼자는 1시간 반 정도 걸려요. 피고 측 변호사가 즉시 끼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스스로 할 수 있는 부분도 많지 않습니까? 보조만 있으면 충분하다는 거죠.
강다윗이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보조가 필요하다는 것과 보조가 없어도 된다는 건 다른 문제 아닌가요? 그리고 강원이 또래 아이들은 아침 준비에 얼마나 걸리죠? 김미선이 눈물을 글썽이며 대답했습니다. 동네 아이들은 30분이면 되더라고요. 혼자서요. 현장 검증 중 가장 결정적인 순간은 강원이의 방에서 일어났습니다. 책상 서랍 안에서 장영실이 노트 한 권을 발견했는데요. 겉표지에는 나만 보는 일기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강원이가 황급히 손을 내밀었지만 어머니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원아, 변호사님들한테 보여드려도 될까? 강원이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기장에는 강원이의 진짜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오늘도 친구들이 놀자고 했는데 못 간다고 했다. 엄마 혼자 두면 힘들 것 같아서. 체육 시간에 축구 못하는 건 괜찮은데 친구들이 날 팀에 안 뽑으려고 하는 게 보였다. 민망해서 화장실에 가 있었다. 오늘 학교에서 넘어졌는데 선생님이 엄마한테 전화했다. 엄마가 울먹이는 소리를 들으니까 내가 잘못한 것 같았다. 박기쁨은 일기장을 읽으며 가슴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강원이는 밝고 당당한 아이였지만 일기장 속 강원이는 매일 자신을 숨기고 있었던 겁니다. 피고 측 변호사도 표정이 굳어졌고 더 이상 잘 살고 있다는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현장 검증이 끝나고 강다윗은 강원이와 단둘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강원이, 왜 이런 마음을 친구들이나 선생님한테는 말 안 해? 강원이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말하면 다들 저를 불쌍하게 볼 것 같아서요. 저는 불쌍한 애가 되고 싶지 않아요. 그냥 친구들이랑 똑같은 애가 되고 싶어요. 강다윗은 강원이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강원이는 이미 친구들이랑 똑같은 애야. 다만 조금 더 힘든 일을 매일 해내고 있는 거지. 그게 강원이가 대단한 이유야. 강원이가 처음으로 눈물을 보였습니다. 변호사 아저씨, 우리 이길 수 있어요? 최선을 다할게. 그리고 강원이도 조금만 용기 내줘야 해. 법정에서 진짜 내 마음을 말해야 할 수도 있어. 하지만 박기쁨의 생각은 조금 달랐습니다. 그날 저녁 사무실에서 박기쁨은 강다윗에게 말했습니다. 다윗 변호사님, 강원이는 아직 12살이에요. 법정에서 자기 상처를 다 꺼내놓으라고 하는 게 맞는 건가요? 트라우마가 될 수도 있어요. 강다윗이 반문했습니다. 그럼 거짓으로 밝은 척만 하라는 거예요? 거짓이 아니라 보호예요. 아이는 어른이 지켜줘야 해요. 두 사람은 또다시 부딪혔습니다. 박기쁨은 아이를 보호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했고 강다윗은 아이에게도 진실을 말할 권리가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 간극은 쉽게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다음 재판에서 피고 측은 본격적으로 반격에 나섰습니다. 그들이 준비한 건 강원이의 유튜브 영상이었는데요. 강원이는 6개월 전부터 원희의 일상이라는 채널을 운영하고 있었고 거기에는 학교 다니는 모습, 친구들과 노는 모습, 가족 여행 가는 모습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 영상에서 강원이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장애가 있어도 행복해요. 제 인생은 충분히 멋져요. 피고 측 변호사가 법정 스크린에 그 영상을 틀었습니다. 모니터 속 강원이는 정말 행복해 보였습니다. 친구들과 웃고 게임하고 농담을 주고받았습니다. 재판장님, 보시다시피 원고는 자신의 삶에 만족하고 있습니다. 본인 입으로 행복하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거액의 손해배상을 인정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방청석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배심원들도 난처한 표정이었습니다. 아이가 직접 행복하다고 말하는데 그 아이를 대신해서 손해가 있다고 주장하는 게 맞는 건지 혼란스러워 보였습니다. 박기쁨은 옆에 앉은 강다윗을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었거든요. 강원이의 밝은 모습이 오히려 가장 치명적인 무기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복도로 나왔을 때 강원이 어머니가 무너졌습니다. 우리 원희가 웃으면 안 되는 건가요? 힘들어도 밝게 살려고 노력한 게 잘못인가요? 바로 그때 강원이가 어머니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괜찮아. 나 법정에서 진짜 이야기 해볼게. 박기쁨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강원이 무슨 말이야? 강원이가 강다윗을 올려다봤습니다.
아저씨가 그랬잖아요. 진짜 내 마음을 말해야 한다고. 저, 해볼게요. 하지만 그날 밤 더 큰 문제가 터졌습니다. 유난히가 긴급히 전화를 걸어왔거든요. 변호사님들 큰일 났어요. 강원이 유튜브 채널에 악플이 폭주하고 있어요. 강다윗과 박기쁨이 급히 확인해보니 댓글창이 난리였습니다. 저렇게 행복한데 돈 뜯어내려고 한 애 부모가 아이 이용해서 보상금 노리는 거 아님? 진짜 불쌍한 장애인들한테 미안하지도 않나? 더 충격적인 건 그 악플들이 조직적으로 달리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유난히가 IP를 추적해보니 상당수가 같은 업체에서 올라온 댓글이었습니다. 이거 댓글 알바예요. 누가 돈 주고 여론 조작하고 있어요. 장영실이 냉정하게 분석했습니다. 피고 측이 아이를 직접 공격하기 시작한 거예요. 법정에서 이기지 못하니까 여론으로 압박하는 거죠. 강원이는 그날 밤 유튜브 영상을 하나 더 올렸습니다. 이번에는 웃지 않았습니다. 저는 행복해요. 정말이에요. 하지만 제가 행복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렸는지,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얼마나 많이 포기해야 했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저는 병원 실수만 없었으면 이렇게까지 힘들지 않았을 거예요. 그게 억울해요. 영상은 순식간에 조회수 10만을 넘었고 댓글은 완전히 반전됐습니다. 강원아, 내 잘못 아니야. 응원한다. 병원이 책임져야 해. 여론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날 결정적인 증거가 등장했습니다. 유난히가 발견한 건데요. 12년 전 강원이가 태어난 병원에서 같은 해에 비슷한 의료사고가 4건 더 있었다는 기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들은 모두 조용히 합의로 끝났고 합의 과정에서 부모들에게 아이가 잘 크면 문제없다는 논리로 설득했다는 내부 문서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 합의를 주도한 변호사가 오규장이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에요. 유난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규장 변호사는 소아 의료사고를 조직적으로 축소해왔어요. 아이들은 적응력이 좋으니 나중에 괜찮아진다는 논리로 보상금을 최소화했던 거예요. 강원이 사건도 원래 그렇게 처리하려고 했는데 장영실이 문장을 완성했습니다. 강원이 부모님이 끝까지 버텨서 재판까지 온 거군요. 최후 변론 기일이 다가왔습니다. 강다윗은 강원이를 증인으로 세우기로 결정했습니다. 박기쁨은 끝까지 반대했습니다. 아이한테 너무 가혹해요. 법정에서 자기 상처를 꺼내놓으라는 게 어른들의 이기심 아닌가요? 하지만 강원이가 스스로 결정했습니다. 저 할래요. 제 이야기니까 제가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재판 당일 12살 강원이는 증인석에 섰습니다. 판사가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긴장되니? 강원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떨려요. 근데 해야 할 것 같아요. 강다윗이 질문을 시작했습니다. 강원이 유튜브에서 행복하다고 말했지? 네. 정말 행복해? 강원이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반반이요. 행복한 날도 있고 힘든 날도 있어요. 힘든 날엔 뭐가 힘들어? 아침에 일어나는 게 제일 힘들어요. 친구들은 금방 준비하는데 저는 한참 걸려요. 그러면 엄마 힘든 거 보이고. 그게 제일 싫어요. 강다윗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일기장에 불쌍한 애가 되고 싶지 않다고 썼더라. 무슨 뜻이야? 강원이의 눈에서 눈물이 글썽였습니다. 저는 친구들이랑 똑같이 놀고 싶은데 가끔 못 따라갈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친구들이 괜찮아, 강원아라고 하는데 그 괜찮아가 진짜 괜찮다는 말인지 아니면 불쌍해서 하는 말인지 모르겠어요.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배심원들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강원이가 이어서 말했습니다. 저는 행복해요. 정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병원 실수가 없었으면 저는 더 쉽게 행복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엄마도 덜 힘들었을 것 같고요. 그게 억울해요. 피고 측 변호사가 반대 신문을 시도했지만 강원이의 진심 앞에서 그 어떤 논리도 힘을 잃었습니다. 원고는 학교도 다니고 친구도 있지 않습니까? 네, 있어요. 근데 체육 시간에는 항상 벤치에 앉아 있어요. 수학여행 갈 때도 쟤 때문에 선생님 한 분이 더 가셔야 해요. 수영장도 못 가요.
강원희의 증언이 끝난 후 강다윗이 최후 변론을 시작했습니다. 재판장님, 배심원 여러분. 피고 측은 강원희가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강원희는 행복합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강원희와 가족이 12년간 매일 싸워서 얻어낸 결과입니다. 다른 아이들은 그냥 가질 수 있는 평범한 하루를 강원희는 2배의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얻어냅니다. 강다윗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행복하다는 것과 손해가 없다는 것은 다릅니다. 강원희는 12년간 장애가 없었다면 하지 않아도 될 싸움을 매일 해왔습니다. 그 시간, 그 노력, 그 눈물이 바로 손해입니다. 그리고 피고 병원은 그 손해를 인정하고 책임져야 합니다. 이어서 강다윗은 오규장의 증거인멸과 과거 사건들의 조직적 축소를 폭로했습니다. 피고 측은 지난 15년간 아이들은 적응력이 좋다는 논리로 소아 의료사고를 축소해왔습니다. 하지만 적응한다는 것이 손해가 없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아이들은 적응하느라 어린 시절을 모두 소진해버린 겁니다. 재판부는 이틀간의 평해 끝에 판결을 내렸습니다. 강원희 승소. 배상액은 12억 원. 그리고 향후 의료비와 교육비는 별도 지급. 판사는 판결문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피해자가 긍정적으로 살아간다는 사실이 손해가 없다는 증거가 될 수는 없다. 오히려 그것은 피해자와 가족이 얼마나 큰 노력을 기울였는지를 보여주는 증거다. 판결이 나온 후 강원희는 법원 계단에서 기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저는 오늘 처음으로 제 진짜 마음을 다 말했어요. 행복하다고 말하면서도 동시에 힘들다고 말할 수 있다는 걸 배웠어요. 그게 진짜 저인 것 같아요. 그날 밤 박기쁨은 강다윗에게 말했습니다. 미안해요. 저는 강원희를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강원희의 목소리를 막으려 했던 것 같아요. 강다윗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당신도 강원희를 지키려 했던 거예요. 다만 우리가 다른 방식으로 지키려 했을 뿐이죠. 판결 일주일 후 강원희는 유튜브에 새 영상을 올렸습니다. 제목은 나는 행복하지만 힘들기도 해였습니다. 저는 이제 알았어요. 행복하다고 말하면서 동시에 힘들다고 말해도 된다는 걸요. 그게 거짓말이 아니라 진짜 제 모습이라는 걸요. 그 영상에는 수천 개의 댓글이 달렸습니다. 비슷한 상황의 아이들과 부모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애도 겉으로는 밝은데 힘들어해요. 행복과 힘듦이 함께 있을 수 있다는 걸 이제 알았어요. 강원희 덕분에 우리도 용기가 났어요. 프로보노 팀에는 소아 의료사고 관련 의뢰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장영실이 말했습니다. 강원희가 문을 연 것 같아요. 이제 다른 아이들도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됐어요.